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다시 1.75%포인트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여파를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보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도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놓친 방송들도 다시금 콘텐츠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요즘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또 글로벌 이슈들도 계속해서 부각되는 이 시점에 지난 콘텐츠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팔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암호화폐 같이 하는 코너죠. 미장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장원 이분과 역시 함께합니다.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할까요? 네, 결국 이번 FOMC에서도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0.65%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7%, 나스닥도 0.4% 이상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약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섹터로는 에너지, 금융주 위주로 약세를 보였고 특히 지방은행 주식들이 이번 주 내내 크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크루드 오일, 이런 이제 각종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새벽 FOMC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당분간 양적 긴축은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였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여전히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파월이 이번 FOMC에서도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러시아 코미디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인 것처럼 연준 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이 내용이 러시아 TV에 그대로 송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즉 공식석상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금리 인상이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악화까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무조건 경제가 경착륙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보통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 차가 좀 커져가지고 은행 주식 주가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지방 은행주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죠. 지금 팩웨스트 같은 것도 보면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지금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텍웨스트는 사실 제가 이미 3월 말에 유튜브에서 경고했던 은행인데요. 텍웨스트는 지금 현재 잠재적인 인수자를 찾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로 볼 때 텍웨스트가 잠재적인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가 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는 게 미국의 트렌드가 갈수록 은행들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파산 케이스들을 이제 은행들이나 이 금융기관들이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면은 은행들을 헐값에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굳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은행들을 나서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3월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도됐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부도 위험에 직면하거나 부실해진 은행이 약 180여 개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제 팩웨스트 그 FRC 은행처럼 이제 뭔가 부도 위험에 직면한 은행이 180개 정도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은행 부실이 더더욱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분명 이번 기회에 드러날 것이고요. 팩웨스트를 비롯해서 주가가 이상하리만큼 폭락하는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먼저 은행의 부실을 파악하고서 매도세에 나서거나 아니면 공매도 세력들이 활발히 이제 공매도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이 먼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이번에 팩웨스트까지 서학개미들이 좀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제가 실무를 하면서 봤던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끝물을 좀 소위 이제 속된 말로는 막차를 탄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꼭 이제 뭐 서학개미들이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럴 때마다 시장이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이나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투자를 조심스럽게 이어나가야 할 국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국내 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일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애플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종목인데 애플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배당 발표 가능성은 여전히 꽤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 경기 또한 악화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자사주 매입 규모 그리고 배당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미국 증시가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이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인 자산 시장도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애플이 기술적 지표나 보조 지표 그리고 다양한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세가 이제 좀 많이 그간 이제 많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좀 이제 둔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금리를 올렸습니다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심이 조금 높아지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CDS 쪽 시장 그 가산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블룸버그 자료를 참고해 보면 현재 미국 CDS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폭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CDS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에 베팅을 하는 보험성의 금융 상품이거든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부도 위험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이제 부도 위험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 CDS 프리미엄도 동시에 이제 폭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근본에 붕괴된 은행들의 총 자산 규모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개가 넘는 은행들이 파산한 규모가 전부 합쳐져서 이제 저 정도의 파산 금액이 이제 달성이 된 건데 현재는 단 5개 내외의 파산된 은행의 수치만을 합친 게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많은 파산 은행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런 규모의 파산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팩웨스트 은행 이후에도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코메리카 등의 이런 은행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통 망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도되거나 부도 위험에 빠지는 은행들의 경우엔 뱅크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즉 예금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팩웨스트 이외에도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코메리카 이 주식들도 1분기 동안 예금이 급감한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팩웨스트만큼 위험한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가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조금 이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화 지수가 좀 내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제 유가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제 유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금 벌써 70불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달러화 지수 내려오면 국제 유가 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도 동시에 하락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매크로 경제 분석하거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지 뭐 유가가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오히려 뭔가 둘이 동시에 동조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안전자산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로 가는 대신에 유로화나 아니면은 뭐 엔화 다른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미국이 파산할 거다, 이제 파산 안 할 거다 이런 이제 어떤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이제 유로나 엔화 내지는 금 이런 원자재를 찾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대체해서 유로나 엔화 쪽 아니면은 뭐 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전자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또 저희가 코인 시장 이야기하면서 코인은 아직은 좀 위험자산이라고 보인다라는 이야기 또 김PB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죠.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연준에 뭐 기대했던 피벗이 무산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엔 좀 실망감이 감도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증시 약세에도 어느 정도 약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29,000달러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기회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초만 해도 금리가 0.25% 수준이었고 현재 5.25%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바닥 대비해서 금리가 21배, 21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도 그만큼 압도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면 자산시장에 가해진 압박 또한 21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박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1K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8K 수준을 지지하지 못하고 강하게 하락하게 되면 이번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주일에서 2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보게 되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도 자산시장과 경제 유동성의 흐름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선물 옵션 쪽에 투기 자금이 현재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 심리도 너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폭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점에서는 약간 투자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전히 비트코인에만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발표 직후에 자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전망들도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은 소폭 내렸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면서 일단은 움직였는데, 자, 지금 뭐 주요 암호화폐 시세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 1% 상승한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BNB, 리플, 그리고 에이다, 도지코인, 폴리곤, 솔라나 전부 다 전반적으로는 거의 보합세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임리츠 김PB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자,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좀 제목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이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단은 처음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죠.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매도 보고서 등장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라는 의견이지만 매도 또는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의 주가는 지나친 고평가 구간에 있는 주가의 모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수 리포트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여전히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근거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와 중립 의견을 보이고 있는 리포트들은 어떤 이야기 담겨 있는지 보면 물론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구간은 과도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매수냐 아니면 매도 중립이냐 그것이 문제일 텐데 매수 관점 유지하는 증권사는 뭐 키움, 한화, 신한, NH, DS 투자증권 같은 곳들이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전일 종가는 17,500원 내린 24만 9,500원이었죠. 자, 지금 유진투자는 이전에 이미 타 증권사보다 먼저 홀드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듀스, 그러니까 매도로 투자 의견을 추가로 하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목표가도 현 주가보다도 20%가량 낮은 2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과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중립, 홀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유한타증권은 투자 의견은 홀드로 제시를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 낙관론이냐 아니면 관망이냐 이것인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낙관론의 근거는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올해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리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극재 증설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RA나 유럽의 CRMA와 같은 정책들의 변화 속에서도 그룹사 능력을 동원해서 경쟁사 대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 공급 계약 확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설 이슈도 있죠. 증설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망과 매도 관점 리포트에서는 주가 과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나치게 이 과열이 심화됐다라는 관점입니다.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한 유진투자증권 보면요. 현 주가 수준이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이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관론에서 보고 있는 증설에 있어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또 일본 경쟁 양극재 업체들도 증설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차츰 더 높아지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투자 의견을 하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매도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20만 원에서 29만 원 선이고요. 매수 관점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 28만 원 선에서 3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을 둘러싼 엇갈리는 시선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SKI테크놀로지 함께 보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역시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인데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이었고요. 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IRA에 힘입어서 점유율 확대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역시 긍정적으로 SKI테크놀로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 뭐라고 했을까요? 북미 투자와 고객 다변화를 이뤄내면서 중장기적인 성장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제목 붙이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이제 2탄에 접어들었고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는 SKI테크놀로지다라는 의견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도 자세한 내용 지켜볼게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의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유지 관점으로 리포트를 냈는데 오히려 다른 증권사보다 목표 주가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입니다. SKI테크놀로지 2차 전지 분리막 개발 생산하고 있죠. 분리막 쪽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깜짝 흑자 전환이다라는 타이틀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서 키우고 있는 SKI테크놀로지고요. 1분기 실적도 잠깐 점검을 해보면 매출액은 1,4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은 37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상승을 했고요.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막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18억 원을 기록하면서 깜짝 흑자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전사가 흑자 전환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긍정적인 리포트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IRA 수혜에 좀 기대감을 얹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하반기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칭될 우려단체 FEOC가 규정이 될 테고 내년부터는 이런 FEOC에서 조달한 분리막을 탑재할 경우에는 IRA 보조금 수령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SKI테크놀로지의 분리막 경쟁사는 중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또 SKI테크놀로지 쪽에 깃들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현지 진출해야 될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IRA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 추가로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도 가능하겠고 추가로 증설을 하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깃들고 있기 때문에 IRA 수혜에 기대감 한 스푼 얹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 증권사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내 5위 배터리 업체인 신항다와 협력 강화를 위한 MOU도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 통해서 이르면 2분기부터는 분리막을 공급하게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전기차 판매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의견은 살펴볼 수 있었던 앞서서 언급드린 증권사 모두에서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에서 11만 8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 또 5월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는데 새로 모시는 분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만나시는 거죠? 네. 네, 한마디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뵙는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몇 년 전에 나왔었다가 잠시 이제 그렇군요. 다시 더 왔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는 뭐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또 저희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정태근 팀장님이 분석해 주시는 뉴스 꼼꼼하게 짚어보시면서 또 많은 기대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이 꼽아주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가격 인하 멈췄다라는 헤드라인 만나보고 계신데, 자, 지금 뭐 마이크론도 메모리 가격 인하를 멈췄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감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좋아지나 이런 걸 많이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가격 방어가 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가격의 하락이 멈추게 되면은 지금 이 전방업체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적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등 업체가 아니죠. 1등 업체가 아닌데 그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이 또 메모리 가격 공급 가격을 또 이제 인하하는 걸 멈췄다라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기업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 메모리 업황이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바닥이 다가왔다. 뭐 그런 기대 심리를 좀 줄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 표도 네.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지금 디램 가격인데 네. 거의 뭐 16년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 파란 줄로 보이면요. 네. 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이 3등 업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아, 이제 진짜 바닥인가 보다라고 이제는 확실히 좀 생각을 할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2016년 수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DDR4 가격인데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는 S23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15가 나올 건데 그렇다면 갤럭시를 예를 들었을 때 그 23이 나오는데 굳이 과거에 갤럭시 10이라든지 갤럭시 9 제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차피 DDR4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력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갈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가격이 어떤 뭐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앞으로 DDR5가 됐고 그리고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우려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DDR4에서 어차피 DDR5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 안 좋은 부분들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DDR4가 있고 DDR5. 그러니까 DDR4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나갈 제품이고 이제 앞으로 주력 제품은 DDR5인데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직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이 DDR4에 너무 좀 주목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너무 과다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뭐 감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 가격의 인하를 이제 멈추게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DDR4가 아니라 DDR5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작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그 48쪽짜리 보고서를 냈잖아요. 빙하기가 끝나간다. 근데 이것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때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4분기 바닥에 대한 얘기를 했고 2분기는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업황은 아직까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많은 국민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이미 바닥을 잡았습니다. 바닥 잡고 돌아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주가가 전체 진행되고 있다?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마이크론이 가격 인하를 멈췄다라는 소식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가 살펴본 표는 DDR4였는데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DDR5로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DDR5의 가동률 자체도 괜찮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바닥은 그러니까 업황 바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업황 바닥 이전에 주식시장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작년 9월 30일 날 바닥을 잡고 차트를 보게 되면 돌아서주고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단지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시장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는 아시겠지만은 뭐 챗GP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였던 반등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에 어떤 주도주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주도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어쨌든 돌아선 상황에서 앞으로 이 주가 탄력성이 지금과 계속 지금처럼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보다 탄력도가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감사하는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감산 결정한 주력 제품은 조금 전에도 다뤄봤었지만은 DDR4. 네. 앞으로 주력 제품이라기보다는 지나갈 제품 쪽으로 감산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갤럭시 S23을 예를 들어줬지만 앞으로 지금은 갤럭시 23 그리고 앞으로도 갤럭시 24, 25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 나올 제품들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맞는 거지 지나간 제품인 갤럭시 20이라든지 21을 생산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DDR4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감산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PC라든지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 DDR5 제품이 앞으로 20%, 올해 같은 경우 20%, 앞으로 뭐 40%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력 제품이 바뀌게 되면서 이 적자에서
그리고 이 적세에서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은 이제 3분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 리포트를 또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2분기는 돌아설 것이다. 그런 전망이 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리포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공급 과잉 해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DDR4에 감사는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고 적체 이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재고 적체 이슈를 전기주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 적체 이슈 같은 경우도 앞으로 4세대 제품이 DDR5가 아닌 DDR4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지고 앞으로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DDR4는 저무는 해, 이제 뜨는 해는 DDR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HBM DRAM 이것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보다는 그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많이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XL 기반에서 SSD도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차세대 제품의 어떤 교체 주기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12월 달에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DDR5를 채용하는 서버용 DRAM 이제 그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에메랄드 레피지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되면 또 차세대 제품이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DDR5가 채용이 되는 이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전방 업체들이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DDR5로 교체주의가 더 빨라지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조금 전에 말씀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전기주총에서 이 DDR5 같은 차세대 DRAM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업황 바닥에 대한 이 전망이 시장을 좀 더 많이 좀 지배를 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4세대 제품의 어떤 공장 가동률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업황 바닥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작년 10월 달 이후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업황 바닥은 그러니까 이 산업적인 업황, 그러니까 산업계 어떤 업황 바닥보다는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업황 바닥은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자, 결국에 투자 키워드는 업황 바닥으로 잡아주셨는데 시장에서의 바닥은 이미 잡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계속해서 뭐 갤럭시 S 시리즈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만 DDR4에 대한 감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시선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DDR5로의 이행은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로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곧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마이크론은 아직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차세대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땐 결국에 다시 답은 반도체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반도체 전방업체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사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그 소재라든지 부품 이쪽으로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이 반도체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이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가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납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업황적 내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항상 주도주라든지 대장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피곤한 종목들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종목 정도 이제 7종목 정도 앞쪽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이 이미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코아시아라든지 네페스아크라든지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PSK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사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DDR5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면은 뭐 전공정 관련해서 워닝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연내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전공정 관련해서 장비도 봐야 되겠지만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후공정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사트 쪽을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FA 반도체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뭐 삼성전자가 주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1공장 그리고 2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그러니까 전방업체들 다 이제 고객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공장 같은 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 쪽 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SFA 반도체 특별히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까지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4코너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부터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이제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우려됐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 실적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약간의 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주 초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도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역시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면세 쪽 같은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어떤 기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어떤 개별 관광객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 중국의 어떤 인바운드에 대한 이 항공 노선 회복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 쪽 매출은 성장세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호텔 레저 쪽에 굉장히 좀 선전을 했죠. 제주점을 제외하면은 이 OCC 투숙률이나 이 ADR 반값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면세나 다른 쪽보다도 크게 좀 높아진 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세 매출만 잘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호텔신라 올해 이 실적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 딸공향 쪽에서의 알선 수수료는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5월 노동절 있었고, 6월에 장동대회를 감안하면은 이 딸공 쪽의 재고에 대한 축적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면세 쪽 매출액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 2분기부터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호텔신라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천공항 이 면세점 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분위기 좋죠. 뭐 그러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도 유리한 쪽,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리한 쪽에 입찰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원래 기존 1위 사업자였죠. 이 호텔 롯데의 가 이탈하면서 향후 1위에 대한 등극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인바운드 쪽에서 매출 인바운드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또 저는 호텔신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도 이 호텔신라가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도 들어갈 만한 시기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어제 그 센티멘탈 펀더멘털 코너에서 호텔신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리포트들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격 전략 좀 터치를 해볼까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당연히 지금 뭐 10만 원 이상까지는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어떤 이 9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대부분 좀 넘기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면세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이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위기도 뭐 좋긴 하지만 면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시간이 더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어제 종가에서 한 10% 94,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94,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좀 목표 주가를 저는 앞으로도 호텔신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 94,000원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는 94,000원 됐을 때 주가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제 94,000원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로 나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표가 94,000원 호텔신라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리튬 사업, 이녹스 리튬이나 이 지분을 인수했던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장 초반엔 좋았었죠. 하지만 역시 최근에 좀 2차 전지나 이 소재주들의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장 후반에는 아쉽게 좀 끝났죠. 하지만은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인너소 첨단 소재가 어떤 리튬 사업 쪽에서의 이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좀 그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본다고 한다면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는 것보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인너소 첨단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인너소 첨단 소재 이제 본업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아직까지 상반기 때는 이 물음표가 있겠지만은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이 본업에 대한 이 기대감은 좀 크기 때문에 이 본업 플러스 리튬 사업 같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반등 시점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 OLED 가동 시기겠죠. 이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고객사 2분기 중에서 2분기 안에서 이제 고객사의 이 소재 구매가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 부분을 또 선반영했을 때는 그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대비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 대형 OLED 쪽에서의 재고 수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생산량이 또 판매량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은 상반기 때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반기 때는 이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폴더블 쪽이죠. 이쪽과 또 아이폰 신규 모델 출시 효과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2분기 때는 어떤 생산,
2분기 때는 어떤 생산이나 이 고객사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반기 때 실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인공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만 잘 개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고객사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관계를 거의 잘 해놨기 때문에 OLED 시장만 개화가 됐을 때는 매출액은 당연히 잡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우려됐었던 상반기 실적이나 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가격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개인들만 사고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는 47,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매를 하시되 어떤 뷰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 47,000원,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시황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